커널을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가우시안 함수를 우리가 커널로 사용하게 될 때 과연 그 랜드마크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을 활용하게 되면 그 우리가 늘 다루었던 기계학습의 극단적인 바이어스 문제와 베리어스 문제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앞에서 예를 들었던 단순한 몇 가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의 랜드마크의 의미와 그리고 커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2차원 특징 벡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x1과 x2 두 개의 값으로 정의되는 특징 벡터 공간에서 랜드마크를 지금 이와 같이 L1, L2, L3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커널을 가우시안 함수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어진 임의의 특징 벡터에 대해서 새롭게 피처가 계산되어야 됩니다. 즉 이 새로운 피처 f subscript i라는 거는요, 유사도를 측정한다 그랬죠. 즉 주어진 그 특징 벡터 x와 그 랜드마크 각각 하나하나에 대한 유사도를 측정하는 건데, 그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가우시안 함수로 측정한다고 얘기를 했죠. 즉 커널을 가우시안 함수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게 되면 이 가우시안 함수 수식을 가지고서 exponential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랜드마크 i번째의 거리의 제곱 나누기 2 시그마 제곱이 바로 가우시안 함수고요. 이 가우시안 함수로 대체된 그 값을 특징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특징의 선형 수식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될 텐데, 값이 0보다 클 때 우리가 예측되는 값을 y는 1이 되도록 이와 같은 솔루션을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 목적 함수를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풀어서 우리가 세타 0와 세타 1과 세타 2와 이 세타 3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와 같이 구해진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커널 함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랜드마크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랜드마크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소위 훈련 자료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늘 해왔듯이 포지티브 결과를 갖는 요 지점을 빨간색 X로 표시했고요. 그 네거티브 앤서 또는 레이블을 갖는 지점에 대해서는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현된 이와 같은 훈련 자료인 경우에는 랜드마크를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결국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금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훈련 자료 x1이 이 지점이라 그러면 그것과 동일한 지점에 랜드마크를 하나를 넣는 겁니다. L1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지점에 훈련 자료 두 번째 게 들어온다 그러면 동일한 지점에 그 지점을 또 우리는 랜드마크로 놓는 겁니다. L2라고 이렇게 해서 놓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랜드마크의 개수가 바로 훈련 자료의 개수랑 동일한 거예요. 즉 우리가 보통 훈련 자료의 개수를 m이라는 기호로 우리가 표시를 했었죠. number of 훈련 자료 트레인 셋인데, 즉 결국에는 이와 같은 m개의 훈련 자료가 있으면 m개의 랜드마크가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L1, L2 해서 LM까지 훈련 자료의 그 위치와 동일한 지점에 랜드마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피처를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자, 한번 그러면 어떤 계산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즉 m개의 훈련 자료가 있다는 얘기는 x1, y1, x2, y2에서 xm, ym까지 피처 x와 그것이 갖는 그 라벨 y 값을 각각 이렇게 쌍으로 해서 m개의
훈련 자료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훈련 자료의 그 위치마다 랜드마크를 놓는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 즉 랜드마크 1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훈련 자료의 이 특징 벡터, 그죠? 특징의 그 위치와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x2를 L2라고 놓는 거고요. 그래서 m개를 다 랜드마크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결정되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랜드마크와의 상관도 또는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새로운 피처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그 임의의 특징들마다 새로운 피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즉 F1은 이 주어진 인풋 특징과 L1과의 유사도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죠? F2도 마찬가지로 X와 우리가 결정한 랜드마크 두 번째 거에 그것의 유사도를 우리가 측정해서 그거를 F2라고 놔야겠죠. 마찬가지로 결국엔 Fm까지 m개의 특징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특징 F는 전체 개수가 m개로 주어지겠 겁니다. F1부터 시작해서 F2, Fm까지 m개가 주어질 거고, 앞에서 늘 해왔듯이 그 바이어스 텀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유사도를 계산하는 그 항도 하나의 그 바이어스 텀을 생각해서 F0를 추가하고요. 보통 이 F0의 값은 늘 해왔듯이 X0를 1로 놓은 것처럼 F0도 1로 놓고서 그 계산에 활용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그 주어진 X에 대해서 길이가 m 플러스 1인 소위 새로운 피처 벡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계산이 수행되어야 됩니다. 모든 그 훈련 자료마다 새로운 피처가 계산되어야 되는데요. 즉 i번째 훈련 자료가 x 슈퍼스크립트 i, y 슈퍼스크립트 i라고 주어지면은 그 xi를 가지고서 새로운 피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피처라고 하는 거는 즉 첫 번째 피처 i번째 그 훈련 자료를 가지고서 생성되는 새로운 피처죠. 얘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similarity를 계산하는 겁니다. 누구와? 좀 간단하기 위해서 SIM이라고 쓸게요. Similarity between i번째 훈련 자료와 그 랜드마크 첫 번째 거와의 유사도, 그리고 F2i도 마찬가지겠죠. Similarity XI번째 훈련 자료와 랜드마크 두 번째 거와의 유사도 해서 계속 구하다가 보면은 몇 개를 구해야겠어요? FM까지 구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랜드마크를 m개를 우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 역시 similarity x i번째 훈련 자료와 그 랜드마크 m번째 과의 유사도.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중간 어딘가에는 fi번째 유사도는 i번째와의 similarity를 또 구해야 됩니다. 즉 이 그 훈련 자료 i와 똑같은 위치에 설정된 랜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similarity는 당연히 어떤 특별한 값을 갖겠죠. 즉 훈련 자료 i번째와 랜드마크 i번째와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건데, 사실은 이 랜드마크 i번째는 훈련 자료 i번째 거를 대신 랜드마크로 본 거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특히 가우시안 커널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가우시안 커널의 값이 0 나누기 2 시그마 제곱이 돼서 당연히 지수 부분이 0이 되니까 이거는 항상 1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i번째 피처는 1이고 그 나머지 피처들은 다른 훈련 자료들과의 유사도를 우리가 다시 바꿔치기 해서 그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엔 어떠한 값을 갖게 되냐면 주어진 xi, i번째 이 훈련 자료의 크기가, 이거는 그 피처 스페이스의 디멘전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으로 보통 주어지죠. n차원 피처 스페이스의 경우에
0차원까지 하나를 추가해서 그 바이어스 텀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이 주어지는 원래는 n 플러스 1 차원이었던 그 피처 스페이스의 차수가 어떻게 바뀌어요? 새로운 커널로 도입이 됨으로써 이 커널 펑션에 의해서 fi로 변환이 되는데, 즉 이 부분이 fi번째의 그 피처 벡터가 돼버리는 건데, 이 친구는 이 계산한 모든 것들을 다 엘리멘트로 갖는, 그죠? f1 i번째의 첫 번째 거, f i번째의 두 번째 거 컴포넌트 해가지고 이 각각은 랜드마크의 거리죠. 어디까지 돼요? fm까지 m개의 길이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0번째 f0번째 컴포넌트는 임의로 우리가 만들어 넣어줍니다. 물론 값은 항상 1이어야 돼요. 주어진 피처의 0번째 컴포넌트는 1로 해가지고서, 그러면은 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벡터의 길이는 m 플러스 1의 길이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피처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바뀌고 내용도 바뀌는 건데, 처음에는 주어진 그 피처만큼의 그런 길이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주어진 그 데이터를 받지만, 이것을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커널 함수를 사용해서 피처 스페이스를 재구성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랜드마크는 다시 한번 여기에 써 있는 걸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주어진 훈련 자료들의 위치가 랜드마크로 쓰이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피처들은 이 랜드마크들과의 유사도로 다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커널 함수 통해서 디멘전이 m 플러스 1으로 n 플러스 1 디멘전에서 m 플러스 1 디멘전으로 바뀌고, 그 값들도 다시 대체되는 이러한 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새로운 피처 스페이스로 바꿔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적용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목적 함수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그것의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구해내는지를 간단하게 우리 개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하이퍼세시스가 좀 변화가 된 건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코스트 함수의 모양을 조금 바꾼 것이 사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널을 도입함으로써 무엇이 달라졌냐면, 이제 하이퍼세시스 함수 자체가 이와 같은 세타 트랜스포즈 f가 0보다 클 때 프레딕트 y는 1로 하라는 새로운 하이퍼세시스로 바뀐 겁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기존의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 세타 트랜스포즈 x가 하이퍼세시스였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세타 트랜스포즈 f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f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커널 함수로 이 x를 다시 계산한 그러한 새로 구한 피처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피처 스페이스들은 새로 계산될 뿐만 아니라 아예 디멘전도 바뀌게 되는 거죠. 즉 이 m 플러스 1 디멘전을 갖는데, 그 이유는 이 m이라는 것이 넘버 오브 훈련 자료이기 때문에 그 훈련 자료의 위치에다가 우리가 랜드마크를 놓음으로써 그 개수만큼의 피처가 생겨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피처와 세타와의 선형 그 결합 상태의 값이 0보다 클 경우를 하이퍼세시스로 한다. 즉 이거를 좀 익스팬드해서 써보면 우리가 원하는 수식은 세타 제로 f 제로 더하기 세타 1 f1 더하기 세타 2 f2 등등해서 세타 m 더하기 fm이라는 요 수식이 계산했을 때 0보다 클 경우에 y는 1이 되도록 예측되는 그 세타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그 훈련 자료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 훈련시킬 때의 목적이 되는 비용 함수,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비용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비용 함수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이 비용 함수죠. 즉 기존의 로그를 사용한 소위 비용 함수 대신에 좀 piecewise linear 모양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즉 y가 1일 때 코스트 함수와 y가 0일 때 코스트 함수를 아마 정의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양이 뭐 이런 식의 모양이었죠. 여기가 1일 때 뭐 이런 식의 이게 코스트 1의 함수고요. 코스트 제로의 함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그 피스와이즈 리니어한 그러한 코스트 함수를 쓴 거고, 근데 그 코스트 함수의 수평축이 바로 이와 같이 세타 트랜스포즈 F 값으로 대체되는 것만이 또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과의 두 번째 큰 차이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의 람다 텀이 없어지고 대신 이 왼쪽에 C라는 앞쪽 그 항에다가 C를 곱하는 건데, 이것의 의미 또는 그 미닝은 그 작동되는 방식은 1 람다와 거의 동일한 그 효과를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긴 있어요. 지금 우측에 보면은 regularization 텀이 그 세타의 제곱을 다 더해주는 건데 J는 1부터 지금 N까지로 되어 있죠. 사실은 이게 틀린 겁니다. 이제는 N이 아니라 N은 훈련 자료 X의 그 훈련 자료 X의 디멘전이 사실은 N 플러스 1 디멘전이었는데 그 N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피처 스페이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그 디멘전을 써야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이제 M 디멘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 자료의 개수만큼의 그러한 피처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세타의 디멘전이 M 차원인 거고요. 물론 바이어스 텀까지 꼭 항상 고려해서 M 플러스 1인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더해주는 이 regularization 텀은 그 첫 번째 항은 그 무시하고서 나머지 항들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항상 값이 1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시타 제로를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나머지 항들의 제곱을 요 두 번째 항에서 그 제곱을 다 더해준 것을 전체를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세타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주의할 점, 요 차이점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첨언하면, 원래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그 코스트 함수에 들어가는 입력값이 세타 트랜스포즈 xi, 즉 i번째 훈련 자료와 세타와의 dot product였죠. 근데 그것 대신에 우리는 요걸로 바꿔치기 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 그 합이 비용 함수가 되니까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이 세타를 구하는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이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같은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좀 더 스마트한 선형 대수학적인 그 수식이 있는데,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가장 적절한 세타를 구하는 그 수식이 있고, 그 수식에 의해서 그 알고리즘이 작동된다고 보시기만 하고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굳이 알고리즘 자체를 다시 공부하는 시간은 갖지 않겠습니다. 목적이 이거고, 이 목적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그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푸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활용하게 될 건데요. 조금 그 추가적으로 하나만 첨언한다면, 이 부분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즉 우리가 말하는 regularization 텀이 그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산식 중에 하나인데, 즉 세타 J의 제곱을 해서 모든 J에 대해서 다 더해주는, 근데 이 수식은 사실 알고 보면은 세타 트랜스포즈와 세타를 곱한 것과 동일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타는 그 이것을, 요거는 컴포넌트고요, 요거는 벡터로 표현한 거죠. 즉 세타가 세타 1부터 시작해서 세타의 m개로 구성된 그 세타 제로는 우리가 무시하고요, ignoring 세타 제로를 하고서, 자 그런데 이 세타 벡터를 옆으로 눕혀 놓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 트랜스포즈의 모양은 세타 1부터 시작해서
세타 m까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를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서 컬럼 벡터가 옆에 있으면 우리가 모양을 대충 이 계산이 어떠한 계산인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즉 세타 1 곱하기 세타 1 더하기 세타 2 더하기 세타 3에서 세타 m까지, 즉 요 수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이 커널 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내부에서는 세타 트랜스포즈와 세타 사이에 어떤 특별한 웨이팅 매트릭스 하나를 추가를 시키고, 이 웨이팅 매트릭스가 어떻게 정의되냐에 따라서 서포트 벡터 머신의 계산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인 계산, 빠른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잘 작동되고 그 계산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른 편인데, 그것에 대한 그 이유가 이와 같은 특별한 웨이팅 방법을 쓴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구현한 것이 SVM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에서 그 작동되는 원리가 어떨 것이다라는 예측은 좀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우리가 실행시켜서 솔루션을 구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즉 파라메터 두 개가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파라메터가 바로 C라는 파라메터입니다. 앞부분에 비용함수, 우리가 보통 J라고 표현한 J of 세타라고 표현하는 이 비용함수의 모양 자체가 C 곱하기 코스트 더하기 그리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 해당되는 세타 J의 제곱, J에 대해서 그 1부터 M까지 우리가 다 더해준 이런 거였죠. 자, 그런데 이 C라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근데 이미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람다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C의 의미는 람다의 역수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C를 라지, 큰 C를 주게 되면은 람다 의미에서 살펴보면 작은 람다 값을 쓴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람다 값을 작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 regularization 텀이 작게 강조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바이어스를 좀 낮춰주는 형태고요. 베리언스를 조금 높여주는, 사실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개념은 여러 번 나왔는데 이 개념과 우리가 또 뛸래야 뛸 수 없는 게 뭐예요? 오버핏과 언더핏 얘기죠. 즉 이것은 오버핏을 조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 베리언스라는 거는 디시전 바운더리의 모양이 굉장히 위글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허용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오버핏을 우리가 얻게 되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즉 높은 C를 쓴다는 거는 작은 람다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오버핏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시 말해서 또 바이어스는 낮아지는데 베리언스는 높아지는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될 겁니다. 정확히 반대 개념이 small c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C를 작게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주 큰 large 람다를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large 람다는 언더핏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 그 얘기는 뭐예요? 바이어스가 높아지고 베리언스는 낮아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C는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우리가 커널을 쓰는 것을 또 얘기를 했는데요. 즉 non-linear complex decision boundary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커널을 써야 되는데, 특히 그 커널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방금 전에 소개받은 그 가우시안 커널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우시안 커널에는 항상 시그마 제곱이라는 파라미터가 또 선행돼서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시그마 제곱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그 명확히 알고 의도대로 이 시그마 제곱이 선택이 되어야겠죠. 즉 이 시그마 제곱도 역시 크게 갖거나 또는 작게 갖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텐데, 시그마 제곱을 크게 가지면은 그 특징 F, 우리가 사실은 그 커널 함수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기존의
특징이 아니라 특징을 그 유사도로 바꿔치기 해서 새로운 특징 F를 만들어내는데, 이 새로운 특징의 양상을 좀 부드럽게 변화하도록 만드는 게 이 라지 시그마 제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이어스나 베리언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바이어스는 높여주고요, 베리언스는 낮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 시그마를 다시 한번 수식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랜드마크 i번째 과의 그 차이를 제곱을 해주고 그것을 2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 거였는데요. 이 시그마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가우시안 함수를 그렸을 때 2차원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까요? 주어진 x 피처에 따라서 이 가우시안 함수, 커널 함수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그 sim x와 li와의 그 시밀러리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함수 자체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가우시안 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요 랜드마크의 위치에 따라서 그 모양의 변화가 되는데요. 랜드마크의 위치가 요 지점이다. 그러면은 그 지점에서 가장 큰 피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f 값들의 그 양상은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지금 여기 뒷 배경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일부러 그리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가장 그 높은 값은 1의 값을 갖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스무드하게 x가 변함에 따라서 요 f 값이 f1 값이 그 스무드하게 변하는 이러한 양상을 좀 띠게 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에 반해서 만약에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작은 값으로 주게 되면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스무드가 아니라 굉장히 위글리하고 또는 아주 좁은 그런 그 가우시안 함수가 되는데, 가우시안 함수를 먼저 그려보면요, 동일한 랜드마크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급격히 값이 변화하는 이러한 그 가우시안 함수를 우리가 얻게 돼요. x에 대해서. 즉 그렇지만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가우시안 함수는 아니에요. 사실 진짜 가우시안 함수는 우리 포멀한 정의에 의하면 이 폭이 변화함에 따라서 최고치의 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스케일링 팩터가 사라지고 그냥 가장 그 높은 값은 항상 1이 나오도록, 그렇지만 그 시그마 제곱에 따라서 함수의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가우시안 함수를 다시 생각해 보면 보통 잘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는 시그마 제곱을 요 범프의 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폭이 좁아졌느냐 폭이 넓어졌느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을 작게 해주면은 이 폭이 좁아지는 거고요, 시그마 제곱을 크게 해주면 이 폭이 넓어지는 건데, 만약에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로 구하는 특징의 함수 모양이 좀 덜 부드럽게, 얘는 굉장히 부드럽게 된다는 얘기고요. 바이어스 측면에서는 얘가 하이 바이어스, 이 아래쪽이 로우 바이어스고요. 베리언스 측면에는 뒤집힌 거죠. 얘가 로우 베리언스고 얘는 하이 베리언스. 그러니까 함수의 그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하이 베리언스라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로 시그마 제곱의 변화에 따른 그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특징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이어스 정도 또는 베리언스 정도에 따라서 시그마 제곱도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C 값도 우리가 적절하게 정해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